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의 이인철입니다. 오늘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당 정의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아쉬운 건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폐지해달라라는 요구가 쇄도했죠. 그런데 오늘 나온 대책 역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2016년 당시 대책을 약간 수정만 했습니다. 7월,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상한을 100kW씩 늘리겠다라는 것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30% 추가 할인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사인 누진제 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습니다. 2% 아쉬운 대목입니다. 오늘 생생경제 1부에서는 앞으로 골프장 캐디나 보험 설계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특수고용직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수렵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문제 점검하고요. 2부에서는 연극계 산실이라고 하는 3.15 창고극장이 최근 재개관했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화려하게 부활한 3.15 창고극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018년 8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문자, 궁금증 문자를 받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대책, 과연 우리 집 전기요금은 얼마나 줄어들지, 앞으로 검침일만 바꿔도 이제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로 정하면 좋은지 다양한 의견 주십시오. 문자 주실 때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세요. 짧은 것은 50원, 긴 것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들고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퀴즈 1부는 일부 말미에 따로 나가니까 별도로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문자가 바로 들어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72번 쓰시는 분이 전기요금 검칠일을 소비자가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는데 날짜 바꾸면 전기요금이 많이 달라집니까? 며칠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전기요금 검침일자는 복불복식입니다. 한국전력이 매달 7차례에 걸쳐서 전력 사용량을 점검하고 있죠. 문제는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언제 전기 검침을 하느냐에 따라 누진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오는 24일부터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럼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언제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추천한다면 매달 말일 혹은 매달 1일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가장 무더워서 정말 에어컨 없이 못 사는 기간이 언제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일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7월 중순에 검침을 한다면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400kW를 넘어서 최고의 누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매달 1일 검침하게 된다면 전기 사용량이 분산이 됩니다. 400kW를 넘지 않아 한 구간 아래 전기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바꾸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고요. 국번 없이 오는 24일 이후에 한전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123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집은 매달 말일 혹은 1일자로 검침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전의 추산으로는 2달 정도 한 2만 원가량 가구당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전기를 썼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전기요금 검침일자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2402 쓰시는 분이
저희는 4인 가족이고 이번 여름에 엄청 틀었더니 450kW 정도가 나왔습니다. 겁나서 지난해 거 봤더니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전기료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가장 큰 수혜가 누구냐? 전기요금을 300kW에서 500kW 쓰는 가정의 경우 가장 많은 인하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추계를 좀 보니까요.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를 한 350kW 정도 쓰는데 추가로 이번에 이제 난방을 위해서 한 100kW 더 썼다. 이럴 경우에는 한 요금이 그 종전에는 한 88,000원 정도를 냈다면 그러나 이제 누진제 완화로 인해서 한 22,000원 정도 25% 정도 줄어든 65,000원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201에서 300kW 사용하는 가구가 월 100kW 정도 더 썼다. 이럴 경우에는 할인폭이 한 18%가 되고요. 300에서 400kW 사이를 사용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할인폭이 18%입니다. 400kW를 초과했다면 이 20.6% 할인율이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이제 300kW에서 500kW 사이 요 구간의 전기요금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추계로는 이번 누진제 완화로 1,512만 전국에는 1,512만 가구가 7월과 8월 전기료 월 평균 10,000원 정도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지원 대책의 경우에는 이제 서민층을 위한 이제 전기요금 인하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서민층의 경우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다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도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할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 7월과 8월에는 한시적으로 30%가량 추가로 더 할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최대한 68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출산이요. 출산 가구 할인 대상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영아의 가구에 한해서만 할인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영유아 가구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한 46만여 가구가 매년 한 250억 원 가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영유아 가정 키우시는 분들도 에어컨 여름철에 마음 놓고 트실 수가 있습니다. 자, 9922번 쓰시는 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은 조정을 안 하나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어떠냐? 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누진제라는 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로부터 돈을 더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전기를 조금 쓰는 가구한테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한국전력이 이제 이 공사기업,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처럼 전기요금에 관한하는 정부가 이제 전기요금 인하 상승을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조금 누진된 적자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삼모사다. 결국 이제 한전의 적자 누적폭이 커지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긴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왜 가정용에만 산업용과는 달리 산업용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계절별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정용도 똑같이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걸 지금 정부가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이제 답변을 즉석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경제 이제 매번 들으시는 분들 수요일 코너죠. 으라차차 생생경제에서 경제적 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나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학습지 교사라든가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 이른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죠. 이런 분들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또 기업들은 왜 이 고용보험 가입을 또 싫어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이면서 노무사인 법무법인 누리의 박경훈 노무사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배우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 변호사이면서 노무사 자격증 2개 갖고 계신 분 처음 봬요. 네. 맞나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합격할 때만 해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공부 엄청 잘하셨겠네요. 20-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부를 엄청 잘하셨겠다고. 그러니까 노무사만 제대로 해도 사실은 잘할 수 있는데 네. 능력이 없어서 변호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찬의 말씀을. 자, 일단 반가운 소식인 건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뭐 학습지 교사라든가 보험 설계사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고용보험이라는 게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휴직했을 때, 소득이 없을 때 좀 일정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네네. 제도죠. 맞습니다. 네, 이거를 지금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분들에게도 고용보험 중에서도 주요하게는 실업급여가 됩니다. 그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이제 특수 형태의 근로자라고 하면 뭐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뭐 골프장 캐디분들, 뭐 사실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이죠. 네네. 이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런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이? 네, 그 골프장 캐디라고 하죠. 경기 보조원, 그다음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네. 그리고 레미콘이라고 뭐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일본식 표현이고 콘크리트 믹서 트럭 집 차주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이 전체 우리 국내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2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꽤 많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네.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처럼 Y본부에도 있지만 S본부에도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중에서 누가 이 내 고용보험을 내는 거죠? 방송 작가분들이 또 대표적으로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죠. 예. 그러면 사실 이런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건강보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보험은 회사가 반 그리고 근로자가 반. 이렇게 내는 구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 작가분들이 두 곳 이상에서 일을 할 경우에 그 근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회사 측이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는 거예요? A, B라는 회사에 둘 다. 일반적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양쪽 회사를 다 다니고 있는데 전부 가입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그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사실 이 근로기준법상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분류가 돼서 그동안은 사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도대체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 돈을 직접 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실직할 경우에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말씀드린 바대로 실업급여가 이제 가장 큰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돼 있어요. 네.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뭐 직업훈련을 받는다거나 할 때 그 뭐 학원비나 이런 것들 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실업급여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못 받고 회사에서 해고나 실직을 했을 경우에만 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고 그것도 최대 최장 8개월 내지는 이런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비자발적인 실업뿐만 아니라 소득이 일정 수준 감소를 해서 그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요건들은 일반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무사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인 거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는 기간 동안은 네.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의 근로조건, 그러니까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관심이 많겠지만 네. 누구나 예상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활비나 또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시그널이죠. 예. 분명히.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아예 그냥 자영업자들 대상으로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230만 명 정도가 내년부터 이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결국에 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4대 앞서 이제 제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이런 걸 이제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을 회사 측과 근로자가 반반씩 이제 부담을 하는 구조라면 사실 새롭게 돈을 더 내야 되는 기업주, 사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네. 우리가 월 보수총액의 0.65%를 내게 되는데 네. 이제 원래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에게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네. 사업주들은 인건비가 0.65%가 이제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전망을 내놓는 것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고 네. 만약에 이대로 강행을 한다 그러면 사업주 측에서는 이제 고용을 간접화하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니까 네. 다른 회사 소속으로 해서 용역을 제공받는 그런 형태로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의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분들, 보험업계 반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험 설계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인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파장과 영향을?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가운데 70% 정도가 네. 이제 보험 모집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 주장에 따르면 그 회사가 부담해야 될 고용보험료만 네. 이제 430억 원 정도에 이른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 고용에 오히려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이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한 그러니까 준 근로자 내지는 유사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데도 이제 근로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면 고용보험 혜택을 준다면 근로자성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 네네. 그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지금까지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던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업계 주장에 의하면 연간 1조 가량의 추가 부담을 만약에 근로자성이 완전히 인정되면 부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업계 얘기를 다 들어주다 보면 이렇게 지금 보험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저소득 근로자들의 어떤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고 또 이걸 다 들어주다니 너무 이제 아픈 소리를 하고 1조 원 정도라고 하면 막대한 금액이고요. 정부가 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나요? 지금 아무래도 이 회사의 이제 처한 입장이라면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해고나 이제 이게 해지기 쉽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럴 경우에는 또 유야무야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만약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개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 그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업주 입장에서는 내심 비용 부담을 안 하고 가입을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눈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입률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보험은 그래서 의무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가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연내에 이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직종 그리고 사업체 보험료 부담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재계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밀어붙이겠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이유는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이제 국정과제로서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라고 해서 이제 국정과제로 지금 선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노동 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다. 지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 가입이 되는데 네네.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개인이 그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 가입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제 이 내용을 의결을 했는데 그 전에 이 관련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노사단체나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느 직종까지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라는 세부적인 내용은 또 이제 ETF에서 계속 논의를 하지만 네.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나마 이제 노조가 있는 그런 회사 직종 그리고 네. 큰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야 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업체가 많겠죠. 네. 눈치를 보느라. 그러나 이런 이제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형 어떤 기업이보다는 개인의 노사가 없는, 그리고 혼자 자기의 이제 이 어떤 고용을 이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만에 하나 어떻게 좀 하소연할 방법이 좀 있는 건가요? 이런 고용보험까지 가입이 거절됐다라고 할 경우?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3년치를 한꺼번에 네.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자체가 대해서. 예, 회사든 근로자든 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도 일반 근로자들 가운데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사실은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앞서 이제 프리랜서도 일부는 되고 일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저소득 근로자, 특히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근로시간 단축이며 시간당 임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자라는 이 취지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이상과 현실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이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걸 오히려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늘 이런 고용 문제를 다루다 보면 경영계,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노무사 입장에서 보면 경영계도 출혈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근로자들도 만족할 만한 이제 이 어떤 고용보험의 묘수가 있을지도 좀 제안을 좀 해주세요.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서 일단은 업종 특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계에서는 13개월이라는 기준이 중요한데 뭐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이직을 하는 비율이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용보험 제도가 보험업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직종에 이제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뭐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이 여러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사업주에게 얼마나 종속이 돼 있냐, 또 얼마나 전속돼 있냐에 따라서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가입 여부를 달리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일반 근로자들하고 좀 차등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2017년에 뭐 16%가 넘게 올랐고, 올해도 이제 내년에 이제 10%가 오른 것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이 고용보험 관련해서 좀 지원금을 좀 지급을 해서 좀 노사 부담이 없이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도와주신 박경훈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께만 특별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더운 여름 날도 더운데 책이나 읽으며 휴가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드립니다. 혼자 배낭 메고 해외여행이나 떠나볼까 하시는 분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래스에서 1개월 이용권 드립니다. 뜨거운 태양으로 망가진 피부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를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정답 보내시면 특가로 아니 무료로 다 드립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주세요. 조금 전 인터뷰를 했죠. 생생 퀴즈 나갑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과 같이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데요.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장려금을 기업이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의료보험, 2번 고용보험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들고요. 샵 0945로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이 1년에 연극이나 전시 같은 공연을 몇 번이나 보세요? 저는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공연, 전시 한번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한번 보고 나면 생각도 정리되고요. 또 새로운 생활 속 영감도 얻게 돼서 들인 돈이 안 아깝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생생초대석에선 이 문화예술계에서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는 젊은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남선터널 지나가기 전 보이는 이 3.15 창고극장이라고 기억하세요? 오랜 역사 전통을 자랑하던 3.15 창고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최근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지고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왔는지 또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할지 3.15 창고극장 전윤환 연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출하는 전윤환입니다. 사실 오늘도 연습 일정 때문에 이 조율하기가 일정이 좀 어려웠었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15 창고극장 하면 뭐 옛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근데 지난 시절 문화에 대한 어떤 갈증을 풀었던 추억의 장소라서 더욱더 이제 반가운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제 3.15 창고극장이 어떤 곳인지부터 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굉장히 오래된 극장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민간 소극장 중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극장이고요. 네. 1975년도에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극단 애조또 단원들과 방태수 연출이 3.15 성모병원 뒤 2층 가정집을 구입해서 극장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 바닥을 만들기 위해 직접 곡괭이를 파기도 하고 보수하여 애젖도 소극장, 이후에 애젖도 창고극장으로 변경하면서 개관한 것이 3.15 창고극장의 시작입니다. 예. 전통도 굉장히 오래되네요. 1975년이면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관과 폐관을 굉장히 반복했던 극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7번의 개폐관이 있었고요. 70년도, 80년도에는 당대 젊은 연극인들의 아방가르드 실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에서 연극인들이 3.15 창고극장에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면서 연극인과 관객 모두에게 어떤 해방구 같은 그런 기분들을 만들 수 있었던 장소였는데요. 계속 운영난을 겪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번이나 개폐관을 겪었습니다. 역시 이제 일반 민간극장으로 1975년 전통은 있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장 컸군요. 근데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된 과정도 참 드라마틱하다라는 평가더라고요. 네, 3.15 창고극장이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정한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5년에 3.15 창고극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난으로 폐관이 되게 되는데요. 건물주와 서울시가 이 어떤 역사성과 장소성을 생각해서 새로운 협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극장과 건물 극장 앞에 있던 동을
함께 이제 임대하여서 10년간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이 극장을 리모델링하고 연습실과 갤러리를 추가로 만들게 되면서 올해 6월에 다시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자금 운용에 약간 숨통을 틔워준 거네요. 그렇죠. 공적 지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민간 운영위원들이 같이 극장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7번이나 재개관과 폐관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극장의 명칭들이 변화되었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시민 투표로 이 극장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시민분들께서 최다 투표로 정해주신 3일로 창고 극장이 최종적으로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다시 대중에게 돌아온 3.15 창고극장을 소개하는 자리에 이 전은환 연출가를 모시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섭외 진행할 때 제작진에서는 극장이니까 경영을 맡은 단장 내진 CEO 뭐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소 의외였어요. 3.15 창고극장은 운영위원회로 꾸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극장이라고 하면 극장장이나 아니면은 예술감독 1인 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저희는 운영위원 6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1인이 리더를 맡는 것이 아니라 6인의 다수의 지성으로 이 극장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간의 민간 위탁 주체로 그 남산예술센터를 선정을 했고요. 네. 남산예술센터에서 이 극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극장이 워낙에 사실 민간 소극장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고 전통이 민간 소극장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 연극인들이 극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민간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신 여러 여성분들은 젊고 실험적인 연극인들로서 플랫폼을 꾸려온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축제, 네트워크 등의 형태로 연극인들과 넓은 접촉면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민간 운영위원이 되었고요. 네.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 운영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공공극장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일과 민간극장이 미처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서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위원회의 면면을 보니까 다들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뭐 이 전윤환 연출가도 지금 외모상으로는 연출이 아니라 배우 스타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1986년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6명이 운영위원회를 꾸려가시는 건데 네. 어떤 이게 좀 새로운 형태의 운영 방식이잖아요. 좀 네, 민주적이라기도 할 수도 있고 젊은 이 사람들의 색깔이 그대로 녹아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장의 방향성과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그 6명의 서로 가진 생각들이 차이를 오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운영위원 각자 꾸리고 있는 축제나 네트워크 조직 운영 방식도 매우 상이하고 6명의 경험과 전문성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전원이 민주적인 합의 절차에 의해 모든 일을 결정하려는 강박 같은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결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면 얘네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의 어떤 회의 시간을 거치고 있고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저희 3.15 창고극장은 예술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관이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참여자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결과물에만 집중하지 않고 과정을 살피고 그 안에서 존중할 수 있는 가치와 열정의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전 연출가께서는 언제부터 이제 이 3.15 이 극장에 이제 참여를 하신 겁니까? 저희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준비를 6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 재정 보정이 들어와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연극 공연의 어떤 역사, 그 산실로서 3.15 창고극장이 갖고 있는 또 재개관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극을 하면서 항상 젊은 창작자로서 놀이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어떤 금액적인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공간도 굉장히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운영위원이 되고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 이름이 창고 개방입니다. 그 3.15 창고극장을 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주 동안 이제 네. 개방을 할 예정인데요. 그 개방이라는 게 이 공연을 무료로 대중한테 서울 시민한테 오픈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창작자들에게 네.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야, 그래서 창작자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못한 창작물들, 예, 그러니까 예. 자신의 창고에 고이 간직했던 창작물들을 꺼내보는, 자이던 타이던 창작을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좀 호명하고도 싶고요. 네. 그리고 시작하는 20대 그리고 시작하는 40대 창작자들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창작자들과 함께 이 극장 그리고 전시장, 로비, 옥상 등을 같이 좀 쉐어하면서 점유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공연이나 연극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인큐베이터를 양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3.15 창고극장이 이제 문을 연 만큼 새로 개막하는 작품, 공연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준비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3.15 창고극장 하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추상미 배우의 아버님이셨던 추송홍 배우가 이 극장에서 활약을 했었는데요. 그때 1인극이었던 빨간 피터들의 고백입니다. 한국 연극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작품인데요. 네. 막을 올린 지 4개월 만에 6만 관객을 돌파하는 전설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 빨간 피터들의 고백을 다시 빨간 피터들이라는 기획으로 3.15 창고극장에서 그 개관 공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리메이크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경성 운영위원이 기획한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배우란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의 존재 의미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빨간 피터들의 고백이 1인 모노 드라마여서 이 형식을 유지하고 4명의 연출가가 4명의 배우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공연을 선보였고요. 갤러리에서는 올해 9월까지 이 연극의 제목은 없습니다라는 기획으로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전시는 창고극장의 모태가 된 극단 애젖도의 1966년부터 77년도까지 활동을 조명하는 아카이브 전시고요. 네. 전시에서는 명동 일대 활동, 흔적, 당시 작가들의 실험적인 운동과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 있어서요. 네. 퍼퍼 논문이라는 기획 공연입니다. 이 공연 또한 정진세, 이경성 위원이 기획한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무수히 배출되는 연극 관련 졸업 논문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들에게 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무대를 3.15 창고극장이 제안하고요. 네. 연극을 이론화한 이 논문 텍스트를 다시 무대화하는 작업을 통해 그러니까 학위로만 인증하는 용도의 논문 말고 또 다른 사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서 리메이크했던 전작 이제 추송홍 배우님의 네. 빨간 피터에 대한 고백 이걸 리메이크한 데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이 관객들의 반응이 전작을 뛰어넘나요? 어떻습니까? 전작을 사실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네. 저희 세대는 사실 그때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죠. 그 공연을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전작에 대한 반응보다는 지금 굉장히 젊은 연출들과 또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배우들이 이 작품을 리메이크 한다는 것만으로도
4작품 모두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출발은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국 논문을 이걸 기획화해서 연극화한다. 굉장히 딱딱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사실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저도 이 공연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일로 창고 극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보지 못했던 공연들 그리고 다른 여타 극장들에서 보지 못했던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 17일부터 시작하고요. 네. 26일까지 공연이니까 네. 극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예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7번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문을 닫거나 다시 이제 개관하는 우여곡절을 부침을 겪으셨는데 이게 산업으로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공연을 봐야지 되잖아요. 결국 뭐 예술이라도 어떤 예술이라도 이제 관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 그리고 딜레마 새로 시작하는데 서울시의 재정을 받고 출발은 하지만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다양한 문화를 위해 공적 지원을 해주고 창작자는 좋은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또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객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극장에 오기까지 물리적이고 또 혹은 심리적인 부담을 정책적으로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 민간이 자생력을 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연을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극장에서 직장인 분들을 위한 티켓 할인 제도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3.15 창고 극장도 직장인 분들이 여가 후에 즐길 수 있도록 20% 할인된 금액으로 직장인 할인이 추가되었고요. 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에 극장에 찾아와 주신다면 극장을 운영하는 저희도 굉장히 기쁠 것 같고 창작자들도 굉장히 기쁠 것 같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이제 번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위축되는 산업을 위축시키는 역할을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가 이제 이 문학계에 어떤 보탬을 돼야 될지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떠세요? 피부로 느낄 때? 네, 굉장히 참혹했던 시간들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창작이 계속 어떤 검열을 당했던 시간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국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정책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자를 무엇보다 하고 싶은 창작물들을 계속 아이디어를 구축하고 구현해낼 수 있도록 어떠한 제재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실은 폭염 특수 때문에 영화관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영화관과 비교해서 네. 이제 나오셨으니까 연극, 전시, 공연 네. 이 특히나 이제 3.15 창고 극장만의 어떤 강점 오면 이건 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세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문화생활을 해야겠다면 영화관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이나 갤러리 혹은 다른 경험을 찾는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솔직한 답변은 내 안에 좀 가려운 곳들을 긁어주고 혹은 답답한 곳들을 뚫어줄 수 있는 공연과 전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3.15 창고극장의 부활 공연 연극계 르네상스를 꿈꾸는 전윤환 연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은 2번 고용보험입니다. 뒷자리 3729 쓰시는 분이 오늘이 입추라고 하는데 입추란 절기가 무색하게 정말 덥네요. 다들 힘들겠지만 이 더위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정답 2번 하셨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저희 제작팀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참전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